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를 원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동성애 문제만큼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그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대사회적으로 활동한 활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바로 이 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만큼은 잘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하기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역사교과서 문제입니다. 사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아마 더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하시는 우리 기름평 교수님을 중심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성애 지지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상당히 잘 선방을 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한국 근현대사, 대한민국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일반적인 모임이라면 한국 근현대사와 대한민국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또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특별히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한국 근현대사, 그다음에 대한민국, 기독교 이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 단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사의 중심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조선사의 중심이 조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대한민국,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고려시대를 얘기하면서 왕건을 중심에 안 내세울 수 없고 조선을 얘기하면서 이성계를 중심에 안 놓을 수 없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이승만이 중심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개정했다고 하는 그 교과서에도요 이승만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김구 이승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쪽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라고 그렇게 썼겠죠. 세상의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승만과 김구를 대등하게 놓고 그것도 김구의 이름을 먼저 놓고 이승만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 고려가 만들어질 때는 불교 세력이 도와줬습니다. 조선이 만들어질 때는 유교가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누가 도와주느냐? 사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진미 개화파들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 주제라면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중심 주제를 서포팅할 수 있는 중심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이 신흥 4대부 계층이 만들었다면요 대한민국은 미국을 아는 기독교 세력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제목이 대한민국과 한국 근현대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시간 되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한국 사학자들이 두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재적 발전론이에요.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양의 간섭이 없이도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원이 멀리 가서는 세종대왕, 가까이 가서는 정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선사의 후기쯤 되는 그런 역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재적 발전, 우리나라가 내적인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발전시켜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에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졌고, 그래서 과거의 교육과정에 보면은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서 역사를 쓴다. 이것이 가령
가령 말한다면은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장점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사실 박정희 정부가 그런 내재적 발전론을 후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박정희도 이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는 내재적 발전론은 아무래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전근대 사회와 근현대 사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전근대 사회가 왕을 중심으로 한 사회라면은 근현대 사회는 백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인데 어떻게 그 조선과 그 대한민국을 연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어렵다. 그러면 새로운 근대 사상의 중심이 뭐냐? 여기에 새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과거 봉건제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봉건제도를 누가 극복했느냐? 서양에서 온 부르주아 세력이 극복했느냐? 아니면은 민중이 극복했느냐? 그래서 민중사학이 등장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교육과정을 쓴 그 교수가, 이 집필 책임자가 바로 민중사관을 가지고 한국 근현대사를 보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과거 내재적 발전론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은 뭐냐?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민중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동학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디 시골에 가서 지방대학의 어떤 교수님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기독교 안수 집사고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분 머릿속에서도 근대사회의 출발은 동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리고 정부가 동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해가지고 옛날 뭐 100년도 훨씬 지난 그 후손들 찾아가지고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얘기하면 좀 화가 나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일본과 싸운 독립군들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6.25 때도 많은 싸움을 했던 각 지방마다 치안대도 있고 지방 경비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역사는요, 말하자면 개화기, 그 다음에 독립운동, 여기에 머물러 있지,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역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이런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은요, 역사를 보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헌장,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헌법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일 거예요.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문서예요. 그럼 어떠한 그 3.1운동 연구가도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이런 종교적인 요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메조리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요, 당시에 천도교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냐? 상제, 이런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쓰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반 역사학자들은 말을 않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3.1운동 당시에도 김희독립선언서 말고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독립청원서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보낸 청원서가 있었어요. 김희독립선언서 말고 청원서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독교와 유교가 우리의 종교다 그랬는데, 다음에 나오는 것 보면요, 기독교를 빼버리고 유교가 우리의 종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우리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해야 될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거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주로 교파사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어떻게 성장했고, 감리교 어떻게 성장했고, 뭐 성기교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교파사 중심의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은요, 한국사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이 아니고 한국 교회사 하는 사람에게도 큰 관심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을 충분히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근현대사를 쓰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사실은요, 지금 역사교과서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누는데 저는 그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를 크게 보면은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중국을 통해서 뭘 배워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 중심의 역사인 거예요. 아주 중국에게 조금 머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납작머리를 숙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뭐 중국을 무시하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대륙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 해양 중심의 세계로 바꿔진 거예요. 옛날에는 말 타고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가서 뭘 배워왔지만은 이제는 배를 타고 미국이나 유럽을 가서 뭘 배워오는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뭐가 달라졌는지 이것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몸은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요 거의 95%는 조선시대와는 관계없는 서구의 문물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만큼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별로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대시대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바꿔진 거예요. 정치 제도가 바꿔지고 경제 제도가 바꿔지고 종교가 바꿔지고 다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길이었어요. 일제히 때는. 그러나 지금은 중국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측면을 잘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